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오수경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입맛이 없거나 바쁠 때 즐겨 찾게 되는데요. 갖가지 재료를 섞을수록 맛이 좋은 비빔밥처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수록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독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책 읽는 귀족에서 출판한 마강수의 인문학 비틀기와 함께합니다. 먼저 책 소개 영상 보시고 성역처럼 보인 인문학에도 망치를 들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맛깔나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광수의 인문학 비틀기. 이 책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라의 저자로 우리 사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인물인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마광수 교수가 썼습니다. 성역처럼 보인 인문학도 예외는 없다며 그만의 솔직함으로 삐딱하게 바라본 재미있는 접근 방식으로 공자, 장자, 플라톤, 톨스토이 등 동서양의 사상가와 문학가들을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문학에도 정해진 틀에 따른 해석과 정답만을 요구하는 높은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고 싶었다고 다양한 시각으로 인문학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라의 저자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인물,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벗고 솔직함으로 이야기하는 마강수 교수님의 마강수의 인문학 비틀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로 이 책의 저자이신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마강수 교수님,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어학과 이하승 교수님과 평생교육학과 정영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마강수의 인문학 비틀기, 이 제목부터 좀 그 마강수 교수님표 인문학에 대한 제 해석이 어떨까 참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께 집필 계기와 간단한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요즘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너무 교양 지식이 없어요. 특히 그 이유는 책을 안 읽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정말 스마트폰이니 게임이니 이런 데만 매달려서 이제 좀 고전하고 친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고전들은 제가 봐도 두껍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쫙 압축해서 그야말로 요약본을 내되 이제 고전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 시간이 지난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제 의견을 첨가하는, 그러니까 고전을 이제 무조건 욕한 건 아니고, 지금 입장에서 볼 때, 또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걸 중심으로 써서 비틀기라고 했죠.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두 분 패널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좀 정통파, 인문학의 정통파라고 전 좀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책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양에서는 우주를 천문과 인문으로 대별을 합니다. 이제 천문은 그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역법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인문은 이제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천 년 그 세월을 견디면서 체계를 잡다 보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사철로 일단은 귀납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칫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니까 고루하고 정형적으로 조금 보여서 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를 좀 가볍고 다양하게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면에서 특히 이게 젊은이들 대상으로 있지만 젊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작년의 작가에게서 이런 시도를 본다는 것은 무척 재미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안에서 다루신 그 테마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온 테마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쟁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가볍게 접근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네. 사실 책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을 커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죠. 인문학에 대한. 근데 실제로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또 인문학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문학가들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광수 교수님께서 커버하실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물들, 또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 또
실제로 그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철학의 내용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나열하거나 하는 형태이기보다는 좀 일부의 주제이기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르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신 이 주제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래 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러한 수많은 고전의 이런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또 마광수 교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소감인데 어쨌든 좀 새로운 시각에서 봤다는 점에서 좀 기존의 책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마 교수님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책을 안 읽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보면은 그 학교도 그렇고 직장인들 사이에도 이 인문학에 접근하는 것이 또 무슨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인문학에 대한 열풍 뭐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그 원인은 글쎄 너무 좁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제 소위 취직 시험 볼 때 취직 시험 볼 때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또 어느 재벌 기업의 CEO가 우리는 이제 인문학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스펙 쌓기라든가 이런 취직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그것이 이제 지적 호기심하고 맞물려가지고, 왜냐하면 인문학은 너무너무 호환하거든요. 넓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사철인데, 여기서 사는 못 다뤘어요. 이 역사까지는 못하고, 문학과 철학만 다뤘는데도, 그나마 제가 이제 60여 년을 살아서 읽고 뒤읽고 여러 가지 또 해석서를 봐서 이제 최대한을 줄이되, 저는 무조건 고전을 읽어라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고전에도 오류가 많고 또 지금 시점에 안 맞는 것도 많은데 요즘 인문학 선전 보면은 고전은 다 옳다. 이제 그런 걸 좀 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나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고전에 대한 턱없는 그 신뢰감 이것 때문에 잘못된 인생관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뭐 비틀어 봤죠. 예. 정 교수님은 인문학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제가 인문학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지라고 했던 이런 집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CEO 집단, 경영자 집단에서 이런 굉장히 처음에 많이 관심을 표명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라는 걸 접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출발이 그렇게 순수하진 않은 그런 측면. 지금도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문학이 순수하지 않음. 근데 정말 사실 인문학을 우리가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출발이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뭔가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 정도로만 인식하는 이런 접근, 조금 더 가벼운 접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문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위험한 그런 좀 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출발이 어떻게 됐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죠. 인문학이 열풍이 뜨거워도 문제고, 네, 차가워도 또 차갑다고 아마 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최근 인문학 유행은 일종의 좀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라는 위기감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어떻게 좀 벗어나는데 한 방편으로 쓰인 게 이른바 힐링이죠. 그래서
성직자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무슨 취직의 문제 혹은 연애, 뭐 인간관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주 쉽게 그 대중들한테 접근을 했었는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그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어떤 경우는 본전이 드러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시켜서 이제 그게 제대로 이어나지를 못했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한 것이 그 인문학에 대한 그 열풍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금 인문학에 대한 유행은 힐링의 연속성이고 그 힐링의 연속성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지나치게 대중부합적이고 어떻게 보다 보면은 그 전문성이 잘 보이지 않는 약간 좀 섞어찌개 같은 그런 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서 또 뭐 준비하신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책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그 아시다시피 마 교수님이 젊으셨을 때는 그 작품이 상당히 어떤 그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각에 조금 그걸 깬다고 그럴까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관념에는 지금 이제 상당히 작년에 진입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럼 이제 과거에 그런 작품들의 연속석상에서 아직도 계속 그런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뭐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뭐 얌전히 연구실에 박혀 있는 그 평교수였다가 이른바 문제인물을 찍혀서 감옥살이까지 하고 정말 이제 교수라는 직업치고는 좀 파란만장하죠. 왜냐하면 제임명 탈락이라는 것도 드물고 웬만하면 그냥 정년까지 가는데 저는 뭐 2번의 고비를 겪었어요. 하여튼 감옥에 한 번 가고 또 한 번 왕따 당해서 또 심한 우울증으로 2년 반 휴직도 하고. 근데 이 공자에 비유하면 좀 건방지지만 공자가 40의 불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즐거운 사람을 출판한 게 41살이에요. 그리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가 39살.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조숙한 작가들보다 늦게 이제 좀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 대신에 저의 그 인생관이라든가 세계관은 좀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뭐 그것이 더 이제 요즘 경향에 맞게 좀 변화는 됐어도 전혀 그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동안에 이제 설득하는 개봉 작업을 많이 했어요. 예컨대 뭐 인간론이라는 책도 냈고 뭐 사랑학 개론 이런 것도 냈고 또 운명론 이런 것도 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나 야한 사상을 아주 좀 풀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을 많이 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반응을 보면은 너무 성에 치우쳤다. 이 책도 이제 그 리뷰 올라온 게 몇 개 있어서 보니까 역시 마흔스의 성이다. 최근에는 소위 야한 소설은 이제 아라베스크가 있고 뭐 또 돌아온 사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또 19금이야. 19금 책은 무조건 진열도 못하게 하고 뭐 말딱종이로 싸고 밀봉하고 앞뒤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일부 독자지만 좀 제발 양거 써달라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끔 내는데 뭐 요번에도 아라베스크 내는데 별로 뭐 안 팔려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시조는 안 꺾었지만 상황이 어렵다. 그 얘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작가나 철학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선정 배경이 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약간 왜 이 조합에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이런 선정하신 그건 이제 역시 저의 취향이죠. 우선
20세기는 뺐어요. 아무래도 20세기 철학자들은 좀 더 검증을 받아야 이제 고전에 반열이 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제 취향이 들어간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나쁜 작가로 알고 있는 사드. 계속 뭐 판금대우로는 사드를 낀 거라든가 또 중국 철학에서 제가 볼 때 아주 위대한 철학주의자인 양주. 이런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낀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대충 짚어 나갔다고 봐요. 예컨대 이제 데카르트를 다루면은 자연히 거기서 이성론, 칸트라든가 해겔이 따라오게 됐고 또 공자만 다뤘지만 또 맹자는 거의 쫓아오는 거고 특히 노장 중에서 장자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거기다 꼈는데 이제 제 취향이 들어간 건 이제 사드하고 그 양주 정도죠. 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나온 책이 이제 공자에 대한 재해석이었는데, 우선 이화생 교수님께서 좀 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자는 특히 우리 동양에서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가장 먼저 연상되는 분이죠. 예. 지금으로부터 한 14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정의해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일깨워줬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그 유한한 세상을 각 10년별로 이렇게 각 연령별로 해야 될 어떤 과제를 주셨어요. 아까 마 교수님 계속 40의 부록을 적으셨는데, 뭐 그 전에도 약관, 입지, 부록, 지천명, 이순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을 주기로 과제를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10년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회주의 국가인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에서도 저기 아주 산촌 아주 궁핍한 마을에 가도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궁핍한 생활인데도 그곳에 가서 보면은 교훈 같이 비슷하게 걸린 글들이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교 무류. 그러니까 교육에 임하는 사람한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사람이든지 교육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 궁핍한 산천에서 태어났거나 교육은 누구한테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듯이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동물에서부터 구출한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우리에게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공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많은데 마 교수님께서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뭐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좀 단점을 더 건드린 면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비틀기니까. 근데 이제 이분에게서 제일 엿보이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하간의 질서, 뭐 군군 부부 이런 얘기 나오죠.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뭐 신하는 신하 나와야 된다. 뭐 자식은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군자와 소인을 구별한 거라든가 특히 여자를 또 폄하한 거라든가 물론 그때 노예 경제 시대지만 사실 그래도 진짜 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노예 계급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일 제가 못마땅했던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폴리페서란 말이야 요새 말로. 그러니까 학문에 집중하지 않고 왜 그렇게 벼슬을 구걸하러 다니는가. 근데 해본 건 딱 대사고 벼슬 하나거든요, 노나라.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벼슬에 연연했나. 그러니까 장자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정반대죠.
그리고 조상 귀신에 대해서 너무 강조했다. 유교에는 신이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그러니까 이 관원상제가 너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조 때, 조선 때도 당파 싸움의 그 기본적인 테마는 언제나 예속 논쟁이야. 뭐 임금 엄마가 죽었다. 몇 년 상으로 하냐. 하고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거. 그냥 이해를 너무 중시한 거라든가. 뭐 할 말 많은데 하여튼 이 정도. 한마디로 너무 정치 만능주의였다. 이런 거죠. 자, 이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신 정 교수님의 평가는 또 어떨까요? 사실 아까 교육자로서의 공자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더 많이 말씀드렸어야 할 내용을 일단은 우리 이화승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양 철학 안에서도 뭐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떤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론 이 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이제 군자로 이 어떠한 그 범인들 소인들을 군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군자가 소인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지금 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호혜적인 만인에 대한 이 대상이 아닌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군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소수 엘리트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쪽에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초기부터 각 철학자들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한을 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이 호혜적인 이런 교육관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에서 추구하는 것과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 어떻게 좀 달리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그 배경적인 그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들이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러한 그 어떤 뭐 위대한 발언을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다시 비틀어 보면 마 교수님이 아까 첫 번에 말씀하셨듯이 문사철 중에서 문학과 철학에 대한 언급은 많이 하셨는데 그 시간 개념이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대로 지금의 우리 상태에서 공자를 데려다 놓고 현대하고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 안 맞는 게 많죠.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주자를 얘기할 때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의 사람을 시공을 뛰어넘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은 공자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가, 공자에 대한 그 변명을 좀 해본다면, 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펼치는 방법이 역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수차례 정치를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그 벼슬은 아까 말씀하신 어느 지역의 경찰서장 정도. 근데 경찰서장을 했을 때도 결국은 그거였어요. 군주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의 치안, 이 지역에서 그 나쁜 사람들을 한번 잘 다스려 봐라.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한 효율을 올려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자로서는 그게 상당히 힘든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공자가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생각한 것이 현실적인 정치보다는 교육이다라는 그런 이제 행로가 있었고, 아마도 지금 그 정치권에 많이 기웃거리는 폴리패서들도 개중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숭고한 뜻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숭고한 뜻이
어떤 그 관료 시스템이나 이런 현실 상태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물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실망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계에서 논의되던 어떤 것들이 현실 사회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서 교수들의 정치 참여는 일정 기간 동안 또 어느 정도 한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뭐 주자 얘기도 하셨는데 이 또 책에 보니까 이 주작을 또 이제 서양 철학하고도 연결해서 설명을 하셔서 좀 더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님 뭐 어떻게 읽으셨나요? 사실 성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단절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좀 접하거나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주기론이라든가 주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조선시대나 이런 쪽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역사에서 이제 서로 각각의 주장하는 바들을 끊임없이 이제 뭐 당쟁의 형태로 그것을 보던 아니면은 어떤 그 토론의 형태로 보던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적 해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왔다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런 것을 이제 당파라는 그런 논리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치열하게 자기 논리를 지속적으로 집단 간에 교류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소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재해석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당쟁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좀 신일사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부정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형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에 오히려 그런 담론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치열한 논리적인 주장이라든지 서로 지속적으로 이 주장에서 지적하는 바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부족한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서양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그 원리에 대한, 리에 대한 주리론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끊임없이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고, 또 많은 경우 서양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온 철학자나 뭐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백그라운드가 이제 인문학적 소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상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더욱이 더 이제 지금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리론에 가까운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제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서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공자가 지금 살아 돌아와서 본다면 자신의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을 이렇게 난도질 해놓은 것에 대해서 아마 대단히 놀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자님은 이제 10세기 전후에 살았던 분인데, 주자가 보기에 공자의 학설에 너무 많은 때가 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바로 이른바 주자학, 성리학입니다. 우리 마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조선 왕조는 주자의 학문을 국교로 삼아 실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허망하게 그냥 멸망하였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주자학의 잘못인지 아니면 조선의 잘못인지 조금 헛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자학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근데 뒤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양명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주자학이 과연 그렇게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다면 양명학을 잉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자학 안에서 양명학이 싹을 텄듯이 조선에서도 또 조선의 주자학이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었거든요. 뒤에 이제 실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실학이 충분히 움직일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조선 성리학의 문제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조선의 그 성리학의 잔재들, 그게 이른바 이제 조선의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 중국에서 오는 학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어디를 그 여행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동이나 이렇게 성리학의 근원지를 가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은 지금은 뭐 교통도 편하고 잘 돼 있습니다만, 가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학에 아주 엄청난 힘을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또 사실 가서 보면은 뭐 그저 문화지를 봤다는 그런 정도의 감각인데, 정신적인 힘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의 성리학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봐야 될지, 마 교수님의 말씀대로 과연 왕조를 멸망시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그런 주범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후세에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봐야 될지, 아직은 조금 쟁론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 교수님의 말씀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자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는 제가 좀 나무랐지만은 원시유교 공자 사상의 제일 그 칭찬할 만한 점은 형이상학이 없다는 거죠. 죽은 뒤의 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했고, 귀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뭐 너무 유명한 거, 미지생 원지사,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내가 알랴 하고서 제자의 물음을 회피해 나갑니다. 이건 서양과 너무 대비되죠. 서양은 끊임없이 형이상학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 원시유의 그 장점을 주자는 억지로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주역의 뒤에 개사전 이런 데 좀 나와요. 형이상, 형이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다 짜 붙여가지고, 공리공론. 말하자면, 우리 조선이 왜 망했어요? 실학이 나중에 나왔대지만 굉장히 탄압을 받았고, 또 가장 중요한 뭐 의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건 다 중인들밖에 안 했어요. 의학 같은 것도 양반은 하질 않았고 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잘 살려주는 어떤 도구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천시하고 형이상학적인 토론 이것만 하다가 먼저 실학적인 개념에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 된통 당한 거란 말이죠.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쨌든 주자학은 뭐 그 자체로야 뭐 훌륭한 철학적인 토론이 되지만 그것이 이제 국가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 또 민생을 도와주는 데는 전혀 역할을 못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아주 고약한 학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조금 장소를 옮겨서 서양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프로이트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무의식과 관련해서 또 사실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또 성과 관련된 해석이라 사실 당대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게 또 사실인데요. 이런 프로이트식의 견해의 근거는 뭐고,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지 먼저 교수님께 좀, 마 교수님께. 예, 제가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트를 아주 짧게 요약하려니까 좀 뭐 예컨대 이제 뭐 거세공포라든가 이런 건 빼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업종은 역시 무의식이에요. 물론 그걸 지금도 학계는 완전히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제 뇌에 대한 어떤 연구가 되면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어쨌든 그 무의식이란 걸 가정해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단 말이에요. 프로이트 맨 처음에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라 교수가 못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업을 했는데 그 개업을 한 덕분에 물론 뭐 잘못 치료해서 환자 많이 죽였지만 그래도 어쨌건 임상 예를 가지고 무의식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위대하다. 그 제자들이나 동료들도 그건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융이라든가 뭐 아들러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떠나죠. 라이히, 빌헬m 라이도 떠나고. 그래서 나중에 프로이트는 아주 독선적이라 저놈들 죽일 놈들이다. 계속 욕만 하고 사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분에게서 좀 동감하지 못하는 게 이 책에도 써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꿈은 무조건 성이다, 이거야. 성의 대리점 관적이다. 전혀 뭐 예언적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에 대한 어떤 육감이 있었어요. 왜 지진 같은 걸 누가 먼저 압니까? 개들이 먼저 알아요, 동물들이. 그래서 그 지진 예측기보다 훨씬 뛰어난 게 동물들이에요. 근데 인간도 그랬단 말이지. 근데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그런 예지 본능이 떨어졌죠. 감퇴됐죠. 근데 그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뭐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든가 중국의 역사를 봐도 꿈이 들어맞는 예가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융은 이제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 꿈의 해석을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얘기합니다. 프로이트가 절대로 꿈풀이 믿지 마라. 뭐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든 안 했든 무의식을 발견한 건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현대 심리학이 엄청나게 풍부해졌어요. 네, 무의식에 대한 뭐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잠깐 책 밖으로 나와서 작가의 방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윤남 교수님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마광수 교수님 만나 뵌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항상 그 평상시 궁금했던 거 이번에 한번 묻고 싶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이라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 담론을 꺼내시는 그런 좀 어떤 특별한 이 작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좀 궁금했던 거는 어떤 성에 대한 관심이, 또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담론, 주장 이런 것들이 어떤 억압이라든지 그런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이런 일종의 착취라든지 뭐 언론의 통제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표출시키기 위한, 해방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을 더 강조하고 싶으신 건지, 본래의 그 어떤 생각이, 아니면 성의 본질 자체를 추구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건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 본질을 탐구하고 싶은 건 이제 첫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교수가 된 뒤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신분석 비평의 이해 이런 책을 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학 교수들 중에 이제 정신분석 비평 또는 심리주의 비평 이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을 내고 그래서 또 딴 데서도 그걸 또 따가고 그랬는데 왜 했냐? 아주 간단하죠. 문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전부 먹는 얘기밖에 없어, 우리나라. 예컨대 해방전도 그렇고 해방어도 그렇고 소위 민중문학의 힘은 대단하죠. 거의 권력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가 또 그랬고, 그리고 모든 건 아는 게 힘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성만은 모르는 게 악이다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정말 성 때문에 고민해도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건방지게 얘기해서 사명감 이런 두 가지로 다 이제 성문학 이론 앤드 창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이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셨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인문학이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접하게 되고, 보급화는 됐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것은 인문학을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집회에 갔다 와서 어떤 정신적인 안위를 얻듯이 인문학 강좌를 하나 들으면은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거기서 얻은 것 같은데, 사실 인문학은 그 과정이 없으면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는 여느 학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좋은 과제가 바로 고전이죠. 고전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마 교수님이 이
그 어떤 테마를 성어로 가지고 자기가 작품을 쓰실 때 그 인문학자들이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절차탁마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 꾸준하게 토론을 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이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영역을 그 개척하는데 마 교수님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성에 관해서 담론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있고 혹은 심리학자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 청소년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데 있어서 마 교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그 공간에서 문학적으로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외로운 길만을 고집하시다 보면 혹 어느 순간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쉽게 지식인들이라는 것이 아집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기감을 느끼시지는 않는지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이건 최근의 얘기예요. 제가 성문학 이론을 쓰고 또 문학과 성이라는 책을 내고 이런 게 벌써 그건 80년대예요. 80년대 초반. 그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 심리주의 비평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정신과 의사 몇 명밖에 없어요. 국문학과 교수라든가 영문학과 교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좀 번역서들, 성에 대해서 어떻고, 젠더가 어떻고, 섹슈얼리티가 어떻고, 이거 번역서나 많이 나오지, 그걸 진지하게 대드는 전공으로 하는 인문학자는 없습니다. 그거 있어봐야 아까 말씀하신 그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를 다루는 거가 오로지 의과대학 정신과에서만 다뤄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토론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직도.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따지면 몇십 년을 했는데 아무도 같이 얘기해보자. 도업 좀 하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작가도 안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분들은 젊은 망왕수가 안 나온다. 자, 이번에는 밑줄 쫙 낭독의 시간입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좀 공감 가는 부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한 구절씩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남 교수님 하실까요? 저는 마광수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반항의 아이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듣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폐쇄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조금 그런 다원적인 가치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언급하신 그 내용이 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그 2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공자와 장자의 사상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공자는 도덕을 강조했고 장자는 본능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사상의 역사는 유가와 도가의 양립 구조에 의해서 그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보탠다면 불교의 허무주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상계의 역사는 이 삼자가 상호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늘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 이전 투구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다원주의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목마른 것이 바로 이런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받아들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그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갈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딱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결론 부분에 쓰신 이 마 교수님이 비틀기를 한 180도쯤 하셨다가 뒤에 가서는 180도를 더 올려서 360도 원점으로 가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그렇죠. 228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나이에 따라 변해간다. 늘 성급한 행동을 표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너무 한탄해서는 안 된다.
육신의 노쇠와 더불어 지혜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인데 마 교수님께서는 비틀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신 듯해서 저는 이 228쪽과 229쪽에 있는 이 두 마디를 골랐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마강수의 인문학 비틀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후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마강수의 인문학 비틀기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정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시각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아쉬운 또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 먼저 1분 서평과 함께 추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문학은 충분히 비틀 수가 있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수학, 의학을 비틀려고 그러면 아주 정교하고 힘든 과정인데 그것에 비하면 인문학은 충분한 공간을 두고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비틀어 봐야만이 오히려 또 인문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 교수님의 이 인문학 비틀기 책은 인문학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 한 번쯤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줬다 생각이 되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전에 마 교수님의 작품을 읽었던 젊은이들, 지금 이 시점에 인문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마광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문학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정해진 공부나 교과목 이런 측면의 그런 학습의 하나의 도구라기보다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런 인문학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와 관심 또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이 또 내일은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성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주는 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역사는 도대체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새롭게 가르칠 게 뭐가 있느냐, 새롭게 배울 게 뭐가 있느냐, 고전으로부터도 역시 동일한 그 말씀에서 어떠한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한 가지에서 100가지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 그리고 또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배경적인 상황 또 그 시대에서 어떠한 바탕을 가지고 그런 작품 활동을 했는지 그런 생각들을 또 이야기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책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비틀기의 내용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틀어 보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오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장자 같은 것이 좀 저로서는 좀 속 시원하게 할 말한 부분이에요. 하여튼 장자 가지고 힐링 서적 또는 처세술 마음 수양 이런 책이 수십 권이 나왔어요. 장자 만세인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장자나 저희 루소나 맨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데 과연 자연이 좋으냐 말이야. 자연은 이전 투구에다가 약육강식이고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오히려 우리가 나쁜 쪽이 아니라 지금처럼 무슨 아주 무차별하게 삼림을 남벌한다든가 이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인공적인 것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죠. 제일 좋은 예가 이제 한의학이죠. 장자대로 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뭐 군인 하나가 급성맹장염으로 죽었다고 나왔는데 한의학에서 급성맹장염 못 고쳐요. 장자는 뭐냐? 아파도 그냥 내버려둬야. 다쳤어도 그냥 내버려둬라. 다리 잘라져도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요새 너무 장자 열풍이니까 좀 너무 장자한테 아주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좀 독특한 부분이라 많이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책으로 통통 출연 소감과 함께 앞으로 작품 계획은 또 어떠신지. 예. 예, 제가 좀 다작인데 이번 한 일주일 때 제 시집이 또 나옵니다. 제가 뭐 시소설, 에세이, 또 논문 다 하는데요. 시집 제목은 이제 천국보다 지옥. 예. 시집이 나옵니다. 예.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선전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마강수의 인문학 비틀기 어떠셨나요? 소워지자 위기착야. 참된 지혜를 깨달으려면 한 가지에만 너무 천착해서는 안 된다. 맹자에 나온 말인데요.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탄 없이 이야기해보고 또 여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참다운 인문학의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마강수의 인문학 비틀기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책으로 통하는 행복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